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 몸담은 지 오래되었고 작은 회사지만 매출도 좋고 동종업계 중에서도 꽤나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그날은 거래처와 미팅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외근을 나가 있던 차였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경기도권 신도시였어요. 그런데 미팅 장소를 확인하다 보니 어려서부터 막역하게 지냈던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이사간 동네와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사 가고 나서 여간 얼굴 보기 힘들었는데 모처럼 친구가 사는 동네 근처에 왔으니 얼굴 한번 안 보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회사는 5시가 되면 퇴근을 해도 되는데 또 마침 제가 외근을 나갔다가 일을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는 시간이나 그냥 퇴근하는 시간이나 비슷하게 애매해서 그날은 그냥 외근 마치고 그냥 퇴근하기로 허락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미팅이 끝나면 4시 정도면 끝이 나니 퇴근 시간보다는 이른 시간이었지만 회사로 돌아오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퇴근을 해도 무방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차도 제 차를 끌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친구를 만나고 집에 들어갈 생각에 곧바로 회사로 연락을 해서 바로 집으로 퇴근하겠다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바로 친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친구 녀석은 회사를 다니다가 얼마 전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쪽에다가 돼지고기 파는 체인점을 하나 열었다고 들었어요. 자영업을 하는 놈이다 보니 잠깐 시간을 내준다면 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마침 금요일이고 하니 술이나 진탕 마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친구 녀석이 가게 오픈하고 준비하고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그래도 늦지 않게 시간을 맞출 테니까 자기 집 근처에서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팅을 마치고 나서 그 길로 바로 차를 돌려 친구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친구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날씨가 많이 더웠던지라 에어컨을 켜고 있었는데 정차하고 시동 켜고 있으면 기름값도 아깝고 해서 더워지면 다시 시동을 켜자는 생각에 시동도 그냥 꺼버렸습니다. 날이 워낙에 덥다 보니 5분도 안 돼서 차 안에 남아있던 냉기는 사라지고 곧바로 차 안이 익어대기 시작했어요. 시동을 다시 걸을까 하다가 조금만 더 참아보자는 생각에 그냥 창문을 내렸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있는데 어떤 여자의 뒷모습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뒷모습만 봤을 뿐인데도 자꾸 뚫어져라 눈길이 가길래 제가 많이 외로운가 싶었는데 자꾸 보고 있자니 그 뒷모습이 낯설지가 않고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 지나가는 여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친구 녀석의 와이프였습니다. 저는 친구의 아내를 다 같이 있을 때는 보통 재수씨라고 불렀는데 사실 둘만 있을 때는 야라고 부를 정도로 친한 사이였습니다. 사실 그녀는 저랑도 이미 20대 시절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이였었고 그녀도 저를 오빠 부르면서 싹싹하게 대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저랑 성격이 너무 잘 맞아서 이미 친구와 결혼을 하기 전부터도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거든요. 그리고 나중 가서는 제 와이프랑도 코드가 잘 맞아서 친구가 이사가기 전까지는 거의 한 달에 2번은 가족끼리 만나서 시간을 보내거나 했었거든요.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는 거니 재수씨를 오랜만에 만나는데 많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창문 너머로 몸을 살짝 빼서 지나가는 그녀를 불렀습니다. 재수씨도 멀리서 저를 알아보고는 제 쪽으로 한달음에 뛰어오더라고요. 뒷모습만 봤을 때도 대단했는데 몸을 돌려서 이쪽으로 달려오는데 정말 회사에서 막 퇴근한 듯한 단정한 복장을 하고 있는데도 제 쪽으로 뛰어오는데 정말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고민이 될 정도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재수씨를 처음 알았던 대학 시절에는 이미 학교에서 아름다운 걸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170 정도 되는데 재수씨가 그 당시에 테니스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그 미모 때문에 잡지사에서 취재를 올 정도였고 다른 학교에서도 그녀의 시합날이면 그녀 얼굴 한번 보겠다고 먼정을 나와 찾아오게까지 만들던 미모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테니스 코트에서 머리를 뒤로 질끈 묶고 테니스 치마를 살랑살랑거리며 코트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던 그녀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때도 정말 아름다웠는데 지금도 그때 운동하던 버릇이 어디 가지 않았는지 관리가 참 잘 되어 있었고 미모 또한 오히려 그때보다 더 빛이 난다고 해도 될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한참 그녀의 아름다움에 취해 그녀가 제 쪽으로 다가오는 걸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창문 앞까지 다가왔다는 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로요. 그녀가 제 차 앞까지 다다르고 창문에다 대고 상체를 살짝 숙여서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무더운 여름날인데
땀 냄새 때문에 조금 무뎌진 향수 냄새가 차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데 정신이 아찔해지더라고요. 그녀의 와이셔츠 사이로 목걸이가 보이는데 그 목걸이를 자세히 보니 제가 대학 시절에 졸업하면서 우정 목걸이라고 사줬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목걸이는 부부 동반으로 만나던 시절에도 자주 메고 다녔는데 자기한테 너무 잘 어울려서 아끼는 목걸이라고 설명도 해줬고 제 와이프도 자초지종을 알고 있을 정도로 아무런 의미 없는 목걸이였는데 그걸 저 혼자 그녀를 마주쳤을 때 보니까 왠지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여기서 뭐 하냐고 물어보는데 말끝에 오빠를 붙이니 괜히 혼자서 기분이 더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만나는 거냐며 정말 오랜만에 고향집에 돌아갔을 때 키워준 강아지가 마중 나오듯 저를 반가워하는데 집에서 요즘 자식들이나 마누라가 저를 있는지 없는지 대충 대하는 것만 보다가 오랜만에 받는 환대에 괜히 기분이 괜히 더 좋더라고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냐고. 평소에는 오라고 해도 멀다고 그렇게 안 오더니 하면서 자꾸 꼬치꼬치 캐묻길래 회사 미팅 때문에 근처에 왔다가 친구 녀석을 만나러 온 거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살짝 질투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 오빠만 보고 싶고 나는 안 보고 싶었냐고 하면서 셋이서 같이 보면 되지 왜 둘이서만 보려고 하냐며 섭섭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다고 껄껄거리며 대충 둘러대고 그녀를 달래줬는데 날이 아무래도 더운데다가 그녀의 돌발 질문에 당황까지 해서 그런가 이 말을 타고 땀 한 방울이 흘러내렸나 봅니다. 그래서 그녀가 땀을 흘리고 있는 저를 보고는 오빠는 지금 가게 준비한다고 한참 바쁠 때라서 아무리 일찍 와도 1시간은 더 있어야 된다고 그럴 게 아니라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리지 않겠냐고 고맙게도 먼저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더워 죽겠는데 밖에서 그러지 말고 집에 올라오면 에어컨도 켜준다고 하면서요. 저도 엄청 덥다고 느끼던 차였고 친구 녀석 말대로 오는 데까지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으니 이왕 기다린다면 시원한 곳에서 기다리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녀가 제 차 옆에 타고 방문자용 주차장을 안내해줬어요. 차를 주차를 하고 아파트 현관까지 그녀와 같이 걸어오면서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잡아 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냥 갑자기 속으로 그녀와 결혼을 했다면 이런 게 일상이라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내와 결혼 후 다른 여자한테 관심 한번 가져본 적은 없지만 사실 저도 대학 시절에는 테니스 선수로 유명한 친구의 와이프한테 관심이 있는 남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속으로 많이 좋아했었고 친구랑 연애를 시작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가 돼서야 저도 그 마음을 포기하고 현재 아내를 만났고요. 그런데 오랜만에 잠깐이나마 그녀와 저 단둘이서 시간을 보내게 되니 잊고 살았던 옛 과거의 향수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집 비밀번호를 누른다고 몸으로 키패드를 가리니 그제서야 우리가 남이라는 현실을 깨닫고 정신이 퍼뜩 들더군요. 엘리베이터를 내리기 전까지 한 상상은 짧지만 너무 행복했었고 잠깐이나마 나를 청춘으로 돌려보내준 거에 고마워하고 말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저를 소파에 앉아있으라고 말하고는 곧바로 에어컨을 틀더라고요. 리모컨으로 에어컨을 이리저리 조종하는데 새하얀 와이셔츠가 땀에 젖어 그녀의 몸에 붙어서 살짝 푸른빛을 띠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다시 또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에어컨 조절이 끝나 제 쪽으로 몸을 돌리는 그녀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제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들켜버리니 참 민망하더라고요. 그녀도 저의 시선을 눈치챈 나머지 괜히 얼굴을 붉히면서 뭘 그렇게 쳐다보냐고 뚫어지겠다고 부끄러워하는데 아마 그때부터 저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것 같습니다. 원래는 에어컨을 틀어주고 그녀도 소파에 앉아서 저랑 근황 이야기나 나누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의 시선을 눈치챈 그녀가 괜히 저를 더 어색하면서 더워 죽겠는데 이 더위에 저한테 커피라도 마시지 않겠냐고 물어봅니다. 날이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무슨 커피냐고 말하니 그녀도 정신이 없다는 듯이 말을 떨면서 당황한 티를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제정신을 차리기 힘든 건지 무척이나 허둥지둥대는 그녀를 위해 그러면 그냥 얼음 몇 개 띄운 시원한 냉수 한 잔이면 좋겠다고 말하니 그제서야 그녀가 평정심을 되찾고 부엌에 가서 물을 준비하더군요. 그녀가 당황한 만큼 저도 많이 당황을 했는데 그래도 이내 제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굳이 자기가 당황했다는 걸 들키기 싫었는지 땀을 뻘뻘 흘려서 옷이 흠뻑 젖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김이 펄펄 나는 뜨거운 커피를 준비해서 마시더군요. 그걸 가지고도 장난을 치고 싶었지만
더 놀렸다간 그녀가 곧 울어버릴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왠지 조금씩 그녀를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그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녀가 저와 나누고 싶어 했던 평범한 일상 이야기나 근황 이야기가 주된 주제였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면서 굳이 제 아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아이들은 많이 컸는지 물어보는 게 괜히 그런 말을 꺼내는가 싶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마치 선이라도 그으려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녀와는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만 그녀가 제 친구의 애인이 되고 나중에 가서는 아내가 된 뒤로는 이렇게 단둘이서 이야기를 나눠본 게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란히 앉아서 서로의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데 그녀가 살짝 웃을 때마다 왠지 제가 대학 시절에 좋아했던 그녀의 모습이 겹쳐 보여서 괜히 설렜습니다. 정말 그때 다른 학교의 문남성들까지 마음 졸이게 했던 그 미모는 여전했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생각보다 여러 방면에 아는 것도 많고 지식의 깊이가 느껴지는 게 평소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점이 저에게는 그녀에게 이런 매력적인 면이 숨겨져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잠깐 대화가 끊겨 정적이 있길래 괜히 어색해진 분위기를 넘기며 다음 대화는 어떤 주제로 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다 녹아가는 얼음이 몇 개 동동 떠있는 컵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렇게 물을 천천히 한 모금 넘기고 있는데 그녀가 대뜸 아까 자기의 뒷모습을 왜 뚫어져라 쳐다봤는지 묻더군요. 그대로 저는 마시던 물이 목에 걸려 사레가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콜록거리면서 있는데 그녀도 제가 입에 있는 물을 내뿜으면서 콜록대고 있으니 그 장면이 재밌다기보다 제가 괜찮은지 걱정부터 해주더라고요. 그녀가 급한 대로 옆에 있는 티슈를 몇 장 뜯어서 제가 물을 뱉은 우비로 닦아주는데 갑자기 그녀가 중심을 잃고 제 위로 쓰러졌습니다. 잠깐 그녀와 저의 얼굴이 코앞에 위치하게 되면서 정적이 흘렀는데 사레에 든 게 생각보다 오래 가더군요. 억지로 참고 있었지만 터져나오는 재채기를 참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그녀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목을 진정시키고 재채기가 멈췄는데 재채기가 멈춘 시점부터 괜히 그녀와 저의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말았어요. 저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그녀가 저를 쳐다보지 못하더라고요. 잠깐의 정적 끝에 저도 그녀도 동시에 느껴버린 것 같습니다.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친한 친구의 아내라는 걸 다 던져버리고 그 자리에서만큼은 서로를 남자와 여자로 의식을 하고 있었다는 걸요. 이미 분위기가 그렇게 된 와중에 누구 하나 먼저 나서서 대화를 이끌지는 못했지만 서로는 이미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말을 꺼내기만 하면 이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릴 것이라는 걸요. 그렇게 잠시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도 그녀도 서로 반대 방향을 쳐다보며 스스로를 억누를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지체하고 있다간 친구 녀석이 도착할 시간이 다 되어버릴 테고 그게 아니라도 터질 듯한 저의 심장 소리를 그녀에게 들켜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그녀도 똑같았나 봅니다. 서로의 심장 소리가 바깥까지 들려버리기 전에 거의 동시에 그녀와 제가 서로를 불렀어요. 저기 오빠라고 동시에 서로를 불렀고 정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한 타이밍에 저의 전화기가 불이 나게 울리더라고요. 그때 저나 친구와 F나 동시에 제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화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친구에게서 온 전화였거든요. 친구 녀석은 가게를 봐주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을 일찍 부르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자식이 조금 늦을 것 같다고 연락을 해왔다며 와이프한테 전화해 놓을 테니 밖이 아니라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를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재수 씨를 이미 만나서 집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게 더 이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 녀석한테 안 그래도 벌써 집 앞에서 만나서 너네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친구 녀석은 우연도 그런 우연이 있냐면서 차라리 잘 됐다고 이 더위에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집 안에 들어가 있으니 마음이라도 놓인다면서 최대한 빨리 갈 테니 낮잠을 자든 알아서 하고 있으라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친구 목소리가 들렸을 테니 그녀도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제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서로 진정을 해버린 나머지 아까와 같은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아직 여운이 남아서 서로를 쳐다보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한참 어색한 정적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그녀가 먼저 용기를 내서 저에게 말을 걸어줬습니다. 아까 친구 녀석한테 전화가 올 때 제 전화기 벨소리 대신 울렸던 노래를 자기도 안다면서요.
그 노래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즐겨 듣던 슬로우 비트가 유명한 팝송이었습니다. 그녀도 그 노래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저보고 핸드폰으로 그 노래를 틀어달라고 하더군요. 어려울 게 없으니 곧바로 노래를 틀었습니다. 그녀는 이 노래를 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노래까지 비슷하다니 친구의 전화에 제정신을 차렸지만 저는 역시 친구의 아내를 이미 오래전부터 좋아하고 있었고 지금에 와서 오히려 그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저는 재수 씨와 함께 노래에 맞춰서 블루스를 추고 있었어요. 합을 맞추지 않아도 이미 서로가 어떻게 리듬을 타는지 다 알고 있었고 마치 그녀와 제가 서로를 오래 알고 지낸 연인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래가 다 끝나갈 때쯤 그녀가 제 귀에다가 속삭이더군요. 오늘이 자기가 살면서 해봤던 일 중에 가장 미친 짓이라고 하면서요. 그녀의 질문에 저도 똑같다고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미친 짓이 있다고 우리 서로 한번 제대로 미쳐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고 그녀는 대답 대신 아랫입술을 꽉 다물고 뜨거운 눈으로 제 눈을 마주보고만 있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가 지났을까 친구 녀석이 집에 다 와간다는 연락을 해왔어요. 허둥지둥 거실로 나와버려야만 했습니다. 시원하게 틀어놓은 에어컨이 무색하게 저는 이미 물에 빠진 생쥐꼴로 땀범벅이었어요. 그렇게 도망치듯 친구의 집에서 나와 제 차로 갔습니다. 친구 녀석은 제가 제 차로 돌아가고 나서 20분이 지나서 도착하더군요. 왜 이렇게 땀을 흘렸냐는 말에 재수씨가 피곤해 보여서 차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둘러댔습니다. 친구 녀석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저를 믿어주더군요. 친구 녀석과 당구장에 가서도 술을 마시러 가서도 솔직히 제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친구 녀석은 끝까지 오랜만에 친구와 시간을 보내니 행복하다며 시간 내기 힘든 건 알지만 가끔씩 시간을 내서 자기와 자기 아내를 보러 와줄 수 있냐고 묻더군요. 아무런 의심 없이 제가 보고 싶다는 친구의 말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40년 인생에 드디어 저희 진짜 사랑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친구에게도 아무 말도 못한 것처럼 저는 집에 돌아오고 나서 아내에게 진짜 이유는 설명하지 않은 채 이혼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냐는 말에 너랑은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고 애도 재산도 다 줄 테니 이혼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업무차 들른 친구 동네에 가서 친구의 아내에게 제 마음을 고백하고 저랑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지 않겠냐고 말했을 때 돌아온 그녀의 반응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평소에 지내던 것처럼 오빠 동생으로만 남자고 말하고는 이런 식의 만남은 언제든지 해줄 테니까 제발 제 친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군요. 대학 시절부터 자기가 진짜 사랑했던 건 저라고 했으면서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왔음에도 그녀는 차갑게 현실에 안주하는 걸 택하고 저를 포기했습니다. 이혼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현재 별거 상태에 있지만 아내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해봤자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한동안 혼자 지내야겠죠.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그녀가 친구를 택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저와의 만남이 기다려진다며 매일 저녁 같이 연락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녀가 다시 저에게 오는 것 또한 시간 문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 있으면 다시 사연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벌써 5년이나 지난 이야기네요. 한풀 꺾인 방역 조치에 저도 요즘 들어서는 다시 동호회 활동을 나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한참 동호회 활동을 하던 그때보다 나이도 먹었고 한동안 동호회 활동도 비대면으로 했어서 그런가? 대화도 자연스럽게 못 나누겠고 그때 같은 기분이 나지를 않네요. 아무튼 5년 전에는 제가 독서 동호회를 다녔습니다. 인터넷으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제가 살던 곳에서는 동호회 모임이 조금 먼 거리였지만 인터넷으로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이 마치 고향 친구들 마냥 편해서 번개 모임에도 자주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번개 모임이 계획되어 있었고 저도 참석하기로 돼 있던 날이었었어요. 모임이 일요일 점심에 모이기로 한 거였는데 그날따라 당일 아침부터 부득이한 이유로 번개 참여를 못한다는 사람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동호회 모임이 있는 장소에서 꽤나 먼 거리에 살고 있어서 이미 아침부터 준비해서 출발했고 한참 가는 중이었는데 지하철역이 하나하나 가까워질 때마다 모임에 참여를 못한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게 예감이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모임에 처음 참여하는 사람들도 꽤 되고
저랑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전부 나오니 오랜만에 10명이 넘는 대규모 번개가 예정돼 있었는데 막상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나와 있는 게 저 포함해서 6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불참 소식을 전해오면서 제가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다 보니 정말 괜히 왔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모르는 사람들만 가득했어요. 심지어 그 중에 3명은 오늘 모임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끔씩 모임에 나오는 나이 조금 지긋하신 형님과 그동안 모임에서 안면 정도만 두고 지냈던 제 또래의 회원이 있었어요. 그나마 이 사람이 조금 나대기 좋아하는 성격이라 그런지 모임을 주도할 만한 임원급 사람이 없어서 혼란스러웠는데 교통정리를 잘 해주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없어서 모임이 별로 재미가 없겠다는 생각에 그냥 중간에 봐서 집으로 돌아갈까 했는데 오늘 처음 모임에 나온 회원 중 2명이 제 또래의 젊은 여성들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그냥 평범하고 수수한 인상이었는데 한 명은 오늘 모임에 참석한다고 화장도 짙게 하고 한껏 옷을 차려입고 나왔더라고요. 누가 보면 오늘 작정하고 남자 한 명 어떻게 꼬셔보러 모임에 나왔다고 오해할 정도로 잔뜩 힘을 준 상태였습니다. 남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는 과감한 패션이었어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쁜 사람이었는데 어디를 봐도 시선이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그녀를 보니 괜히 마음이 그래서 그런가 이왕 나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금 있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의 남자 4명이었는데 저 말고 다른 남자들도 저 같은 생각을 한 건지 다들 쭈뼛거리면서 그녀 근처에서 얼쩡대기 시작했어요. 모임에 도착한 후 20분을 더 기다렸지만 더 이상 참석하는 인원도 없었고 파토가 나는 듯한 분위기에서 그 나대기 좋아하는 회원이 인원 정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끌더라고요. 그냥 파토가 나기에는 그 사람도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에 도저히 포기를 할 수 없었나 봅니다. 웃긴 건 그 나대기 좋아하는 사람의 리드에 맞춰서 다른 남자들도 다 따르더라고요. 그나마도 인원이 모여 있었으면 회비가 적당히 모일 텐데 6명이서 2만원씩 걷어봤자 12만원 뿐이었을 테니 모임 장소를 수배하는데도 조금 무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나이 지긋하신 그 형님도 예쁜 그녀에게 관심이 있는 건지 오늘 모임은 자기가 전부 계산할 테니 하고 싶은 대로 진행하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재력을 뽐내더군요. 참 동물의 왕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예쁜 여자 회원 한 명이 왔다고 조금씩 나대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리더십을 뽐내는 사람, 돈 걱정은 하지 말라며 신용카드를 꺼내며 재력을 뽐내는 사람, 그리고 모임에 처음 나왔는데도 자기도 처음 나왔다며 공감대를 이끌어 그녀와 친해지려 말붙이는 사람, 제각각에서 각자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낯을 많이 가려서 말도 저렇게 잘 못하는 데다가 돈도 없고 차도 없어서 지하철을 타고 모임에 참석했고 그녀에게서는 그 어떤 공감대조차 만들 수 있는 거리도 하나 없었으니 자연스럽게 경쟁에서 도태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진행자 역할을 맡은 그 회원이 사람들을 이끌고 오피스형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나불댈 수 있는지 참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선불로 계산하시던 형님을 보니 저 돈이면 내 일주일 식비는 될 텐데 아무렇지 않게 쓸 수 있다니 두 사람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모임에 처음 나온 다른 남자 회원은 이제 막 군대에서 전역한 티가 나는 젊은 친구였는데 젊은 것도 무기가 되면 무기가 될 수 있으니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주말에 집에 있어봤자 아무것도 안 했을 텐데 이렇게 사람들이나 만나면 꽤나 즐거운 주말을 보낸 게 아닌가 하고 그걸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그녀와 무슨 썸씽이 있던 건 아니지만 그냥 나는 상대가 안 되겠다는 생각에 포기해버리고 나니까 그냥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다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만나러 이런 모임에 참석하는 이유가 뭘까? 다들 그렇게 심심한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또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니 그녀 하나만으로도 이 모임에 남아있을 이유가 성립이 되는 것 같아서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녀도 호락호락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위치해서 이 중에서 한 명 골라가겠다는 판단을 한 건지 호호 웃으면서 모임에 제대로 참여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진짜 속내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같이 나온 평범한 여자가 그녀의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데 그 모습은 마치 그녀가 마지막 한 명을 고를 때까지는 내 옆에는 이 향단이가 내 옆자리를 대신 채워주고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진행자가 가라앉은 분위기를 어떻게 끌어올려 보겠다고 이런저런 이벤트를 시작했는데 딱 봐도 그녀랑 어떻게 손 한 번이라도 잡아보려고 하는 게 티가 확 났습니다. 잠깐 뭘 준비하러 간다며 자리를 비웠는데 저도 그 틈을 타서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그 나대기 좋아하는 회원이 그 여자 죽이지 않냐면서 보아하니 저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그걸 확인하려고 말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그 모임 안에서 서로 경쟁자 죽이기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는 오늘 그녀에게 올인할 거라고 하면서 그녀한테 딱히 관심이 없다면 저보고 자기 좀 도와주는 바람잡이 역할을 해달라 하더군요. 그나마 몇 번 모임에서 마주쳐본 적이 있다고 저를 자기 편으로 섭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 지긋하시고 돈 많은 형님은 경쟁자로 보지도 않고 있더군요. 가장 위험한 건 오늘 처음 모임에 나온 젊은 친구인 것 같다고. 그 친구만 어떻게 커버를 쳐준다면 그녀는 자기가 오늘 어떻게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확신에 찬 표정으로 잘도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독서 모임에 나온 거고 그런 건 관심 없다고. 대신 저한테 뭘 부탁하지도 말아달라 딱 거절을 하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그 회원의 표정이 조금 기분 나빠하는 게 표가 났지만 어쨌든 저는 이 경쟁에서 빠지겠다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니 별말을 안 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다녀오니 진행자 회원이 견제하는 게 무색할 정도로 나이 지긋하신 돈 많은 형님과 그녀가 서로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채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옆을 지키던 평범한 향단이 그녀가 오늘 모임에 새로 나온 젊은 친구와 대화에 꽃을 피우고 있더군요. 경쟁에서 밀린 젊은 친구는 무리에서 가장 힘없는 암컷으로 눈을 돌렸던 겁니다. 어차피 머릿수가 맞지 않으니 영리하게도 이 젊은 친구는 이 수컷들 무리에서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오히려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자리를 비운 나대기 좋아하는 회원은 그 잠깐의 자리 비움의 순간이 악수가 되었던 것이고요. 한참 대화에 빠져있는 두 쌍의 남녀를 띄워내기 위해서 그는 온갖 게임이며 뭐며 이상한 이벤트를 준비해 관심을 끌어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 자리엔 내가 왜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할 게 없어도 그렇지. 어쨌든 이 동호회는 독서 모임 때문에 모이는 동호회 아닌가. 모임이 있기 전까지 서로가 읽은 책들에 대해서 어땠는지 독서 토론을 해야 할 자리에서 사랑의 스튜디오를 찍고 있으니 회의감마저 들더라고요. 물론 수컷 경쟁에서 밀려서 자존심이 조금 상한 것도 있지만서도 더 이상 제가 시간을 들여서 참석한 모임의 성격에서 많이 벗어나 버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 제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를 못 느꼈어요. 물론 모임의 성격에 맞게 책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가기는 했지만 제가 평소에 그 먼 거리를 오며 참석하던 모임의 수준하고는 너무 떨어지는 토론이었기에 적당히 타이밍 봐서 집에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중간에 제멋대로 집에 간다고 말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괜히 가방에서 전화를 꺼내가지고는 만지작대면서 나 전화 한 통하고 돌아오겠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곤 제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 나오니 아까와 같은 동물이 왕국 같은 풍경은 없고 평범한 일요일 오후의 일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잠깐 바람 좀 쐬고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찻집 입구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제 어깨를 쿡 찌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니 여왕벌인 그녀가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그녀가 제 손을 잡아 끌더니 둘이 같이 딴 길로 새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녀에게 관심이 있던 사람이긴 했지만 수컷 경쟁에서 밀려 애초부터 포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녀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그 모임에 참석한 남자 중에 유일하게 그녀를 찔러보지 않은 순수하게 독서를 좋아해서 모임에 나온 사람이었던 겁니다. 한 번씩 다 그녀에게 어필하려고 푹푹 찔러보던 차에 가만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던 제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지요. 제가 오해했던 겁니다. 수컷들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동물의 왕국이 아니고 그녀는 동물이 아니라 여왕벌, 말인즉슨 여왕벌이 여왕과 함께할 수컷을 간택하는 곤충대전이었던 거예요.
먼 길 포기하지 않고 모임에 참석한 저를 위해 하늘이 내린 선물 같았습니다. 그녀와 그 길로 찻집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근처에서 살고 있다는 그녀의 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모임에서 목적도 잊은 채 그 난리를 부렸으니 그녀도 기가 많이 빨렸었나 봐요. 저도 허기가 져서 식당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그녀의 집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아 그녀와 둘이 한참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복장과는 다르게 정말 순수하게 책이 좋아서 모임에 참석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알고 있는 지식도 많고 대화의 깊이도 그동안 독서 동호회에서 만나온 다른 사람들에 비해 모자람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참 대화를 나눴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드는 바람에 어느 순간 밖이 어둑어둑해 있더군요. 그녀가 갑자기 어디로 전화를 걸더니 오늘 집에 돌아올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녀가 통화한 상대는 다름이 아니라 모임에 같이 나온 향단이었습니다. 그녀도 오늘 처음 나온 회원과 말이 잘 되었는지 집에 안 들어올 것 같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통화가 끝나자마자 그녀가 저를 바라보면서 오늘 마침 집이 비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래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독서 이야기를 하느라 깜빡했는데 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왕벌이었다는걸요? 집이 가까우니 집에 가서 같이 술 한잔을 하자는 그녀의 말에 긴장해서 대답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겁을 먹었나 근처에 호프집이 보이길래 거기에 가서 먼저 술을 조금만 마시자고 했어요. 맥주도 술이라고 몇 잔 마시고 보니까 조금씩 용기가 생기더군요. 평소에도 술은 좋아하는 편인데 세상 아름다운 여자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니 술맛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분위기를 타서 맥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소주를 한 병 시켜서 소주와 섞어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녀도 술을 좋아한다고 같이 소맥으로 마시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한참 마시다 보니 3병을 넘게 마셨더라고요. 평소 주량보다 더 마셨는데도 긴장하고 마셔서 그런가 술이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시계를 보니 막차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시계를 보는 걸 보고 그녀가 막차 시간을 확인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 일어나야겠다고 대답했더니 그녀가 자기가 집이 빈다고 아까 하지 않았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녀가 화가 나서 돌아가는데 얼른 계산을 하고 그녀를 쫓아갔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핀잔을 주더라고요. 내가 이 날씨에도 이렇게 춥게 입고 나온 이유가 뭔지나 아냐고 하면서 모처럼 자기가 먼저 이렇게 눈치를 주는데 왜 이렇게 눈치를 채지 못하냐며 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없이 제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그녀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녀도 이내 조용해졌어요. 그녀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 뒤에서 졸졸 쫓아가다가 저도 용기가 생겼는지 속도를 내서 그녀를 따라잡아 옆에 나란히 서서 걸었습니다. 일부러 손등이 스치도록 그녀와 걷는 발을 반대로 하면서 걸었는데 손등이 몇 번 부딪히다가 그렇게 그녀와 손을 꼭 붙잡고 걷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빌라 같은 투룸에 살고 있었는데 집이 많이 작은 편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더 마셔도 됐는데 그녀는 굳이 저를 방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좁아터진 방 안에 그녀는 침대 위에 걸터앉고 저는 그 앞에 있는 책상에 앉았는데 방이 좁다 보니 서로의 무릎이 닿기 시작했어요. 편의점에 들러서 사온 캔맥주는 그 냉기를 잃어가고 있었고 약속이라도 한데 우리 둘은 그 술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냉장고 안에서 시원했던 캔맥주가 그녀와 저의 열기를 꺼트리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그녀와는 처음 만난 그날에 제 인생에 2번은 없을 만큼 뜨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둘 다 술이 좀 된 상태였어서 그런지 해가 중천쯤에 떠있을 때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제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술이 깨서 멀쩡해진 정신으로 그녀에게 동호회에서 처음 본 남자를 어떻게 믿고 집까지 끌어들였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그녀는 제가 예상한 대로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한번 해보려는 게 눈에 보이는 가운데 그렇지 않았던 제가 눈에 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로 정했다고 했어요. 정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니 동호회 나가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냐고 대답을 대신 하더라고요. 그동안 동호회를 정말 공통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자리인 줄 알았는데 제가 모르는 세상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저는 그 뒤로도 몇 번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깊게 끌려 진심으로 연애를 하고 싶었지만 그녀와 오랜만에 만나 하루를 같이 보냈는데 얼마 전에 동호회에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충격적인 말이었는데 그녀가 이어서 한다는 말이 셋이서 하는 건 관심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녀를 연애 상대로까지 생각했는데
그녀는 이미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유흥의 일부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렇게 저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영영 그녀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다시 동호회 활동도 활발해지는 것 같은데 나름 상처를 받았지만 가끔씩 그렇게 살던 시절이 그리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녀도 여전히 다른 동호회를 다니며 남자를 만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오래 외롭게 혼자 지내다 보니 지금이라면 그녀의 어떤 부탁도 다 들어줄 수 있으니 다시 저를 만나줄 수 있는가 물어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이고 올해로 결혼 5년차가 된 평범한 가장입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시고 딸아이가 한 명 있는데 아주 귀엽습니다. 제 소개를 좀 더 자세히 드리고 싶은데 막상 하려니까 쑥스럽고 딱히 할 말이 없네요. 차차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20살부터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군대 다녀오고 공무원 시험까지 준비하고 나니까 어느새 나이가 30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와이프를 만난 것도 그때쯤이었는데 또래 친구들은 모두 직장인이 되어 있을 때 저는 계속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몇 번 떨어지고 나니까 나이가 금방 30이 돼 있었고 이렇게 살다가는 더 이상 늦으면 답이 없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취직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거의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훨씬 어린 아내를 만나서 늘 제가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 마음과 다르게 제가 예민하고 까칠했던 적도 있지만 결코 이혼을 할 만큼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로 상처를 받은 아내는 결국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하더군요. 결국 작년에 이혼을 하게 됐고요. 그 후로 혼자 계신 장모님과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당장에 애가 있는데 저 혼자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함께 살고 계신 장모님과의 이야기는 좀 이따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만났습니다. 의료기기를 만드는 중견기업이었고 근무 시간이 자유롭고 업무 강도가 낮은 편이라 직원들끼리 화목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다 보니 직급에 따라서 너무 딱딱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다들 사람 좋고 편하게 서로 친한 분위기였습니다.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아내는 당시 저보다 나이가 6살이나 어렸으니까 애초에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친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해지고 싶었는데 도저히 다가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그녀가 먼저 내 옆자리로 다가오더니 오빠는 주말에 뭐 하면서 지내냐? 여자친구는 있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생각해서 어색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것도 너무 어색하고 회사에서 오빠라고 부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선을 좀 그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라서 이런 게 좀 이상하게 보일까봐 걱정했던 거지 속으로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도 그냥 평범한 남자인지라 오빠라는 소리가 듣기도 좋고 어린 여자가 먼저 다가와 주니까 고맙더라고요. 그날 이후 업무적으로 연락을 시작했다가 자연스럽게 사적인 이야기까지 주고받는 연락이 이어지고 주말에는 따로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러다가 아내가 먼저 사귀자고 고백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마음에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여자라면 함께 살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하필이면 여자친구가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됐고 저희는 큰 고민 없이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장모님께 인사드리러 집에 갔죠. 아내의 부친이 몇 년 전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익히 알고 있었고 홀로 계신 장모님을 생각해서 몸에 좋은 건강식품과 최고 등급 꽃등심을 한가득 사들고 찾아뵈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는데 장모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너무 젊어 보이시는 분이셨거든요. 장모님이 일찍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아내에게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까 더 젊어 보이더라고요. 아내를 19살에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몸매나 피부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얼핏 보기에 제 눈에는 30대 후반이라고 해도 믿어질 정도로 젊어 보여서 도저히 어머님이라는 호칭보다는 누나라는 호칭이 더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보다 10살 많은 그녀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뭔가 어색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장모님이 너무 딱딱하게 대하지 않게끔 편한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주셔서 다행히 많이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무난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본격적으로 신혼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아내가 생각보다 금전적인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애할 때 당시에는 아내가 그렇게까지 돈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엄청 현실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깜짝 놀랄 수준이었고 결국 이 문제가 부부 관계에도 치명적인 문제로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과 보험료 등으로 생활했다고 들었고 그 후에는 자기가 번 돈으로 생활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연애하면서 한 번도 비싼 걸 사달라고 한 적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출산하자마자 갑자기 뜬금없이 딸을 낳아줬으니 명품 가방을 하나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여자가 아닌데 속으로 굉장히 당황하면서 가방을 사준 기억이 나네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이랑 가끔 만나서 식사할 때도 애를 낳아줬는데 집이라도 좀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며 능청스럽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그동안 알고 사랑했던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말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돈 때문에 싸운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돈 얘기가 나왔습니다. 꼭 부모님한테까지 그런 말을 해야 하냐, 각자 사정 뻔히 알면서 그런 얘기를 왜 자꾸 하는 거냐고 제가 따지니까 아내는 저를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많고 능력 없는 남자랑 결혼한 자기가 잘못이라면서 결혼하는데 집도 못 해온 주제에 무슨 할 말이 있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말이 너무 괘씸한 이유는 제가 모은 돈 1억에 부모님이 보태준 1억에 전세자금 대출로 1억을 받아서 3억짜리 집을 구했고 아내는 고작 2천만 원치 혼수만 해왔거든요. 근데 무슨 집을 해올 능력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건지 이제 와서 무능한 남편이라며 저를 탓하네요.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요즘 시대에 무조건 남자가 집을 해와야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아내가 결혼 전부터 장모님께 한 달에 40만 원 정도 용돈을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는 제가 드리고 있었고 결혼 3년 차 때 아내가 장모님 용돈을 더 높여드리고 싶대서 50만 원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무능하단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가요? 아내가 좀 게으른 편이라 분리수거나 음식물 쓰레기, 설거지 정도는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아이 낳고는 육아 때문에 일에 관계된 만남 빼고 전부 다 끊었고 퇴근해서 돌아와서 아내 대신 아이를 봐주고 청소도 열심히 했습니다. 전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또 한 번 싸웠던 날에는 다른 집 남편과 저를 비교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어디 여행 갔다 왔다고 하더라. 남편이 와이프 친구들이랑 같이 다녀오라고 유럽 여행을 보내줬다더라. 결혼 전에도 명품 가방 1개 사줬다더라. 이런 말을 하면서 제 자존감을 깎아내리더라고요. 결혼이 무슨 재테크도 아니고 왜 자꾸 틈만 나면 이따위 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주르고 카드 주면 씀씀이도 커졌습니다. 주변에 다들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간 애들만 만나는지 온갖 얘기를 다 들어오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녀에게 모든 카드를 압수하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장모님께 맡기고 직접 돈 벌어서 쓰라고 생활비도 넣지 않았습니다. 돈 계속 벌어와 주니까
인생이 만만하냐고 한마디 했죠. 뼈 빠지게 돈 버는 게 어떤 느낌인지도 모르는 게 그러냐고 윽박을 지르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후에 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각오하고 한 말이기 때문에 저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철없는 아내 때문에 미안하다며 일도 해야 하는데 자기가 딸을 봐주겠다고 했어요. 결국 장모님은 이혼한 사위와 살게 된 것입니다. 젊은 장모님과 아찔한 동거 생활이라고나 할까요? 하루는 회사에서 회식하느라 새벽에 집에 들어와서 오후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 안방에서 쉬고 있는데 장모님이 점심 차렸다고 밥 먹으러 오라고 해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어제 왜 그렇게 집에 늦게 들어왔냐며 해장하라고 우럭 매운탕을 끓여 놓으셨더라고요. 아내에게는 기대도 할 수 없던 건데 역시 제 생각해주는 사람은 장모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낮부터 장모님과 매운탕에 또 술을 한잔했습니다. 어차피 쉬는 날이니까 평소에 못하는 낮술도 좀 해야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소주잔을 부딪히며 어느새 2병을 먹어 치웠습니다. 장모님은 평소 술을 잘 못 드시는데 기분이 좋으시다며 혼자서 1병 가까이 드셨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몰라도 그날따라 젊은 장모를 쳐다보면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아내랑 이혼도 했고 장모님이랑 저랑 나이 차이도 10살밖에 안 나는데 앞으로는 조금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도 좋다면서 철없는 우리 딸이랑 이혼하고 혼자 지내니까 많이 외롭지 않냐고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새로운 여자 있으면 언제든지 만나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장모님이 먼저 연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서로 그렇게 장난을 쳤습니다. 매번 장모님이랑 너무 딱딱하게 안 부르고 누나라고 부를 때도 있었어요. 그만큼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장모는 결국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장모를 침대에 눕혀놓고 나오려는 순간 장모님은 저를 부르더니 저를 갑자기 와락 껴안았고 저도 술김에 장모님을 힘껏 안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제 귀에 대고 오늘 너무 야릇한 게 땡긴다면서 저한테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단번에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는 그녀를 뜨겁게 안아줬습니다. 역시나 장모님은 30대 같은 완벽한 몸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젯밤부터 마신 술에다가 낮에도 술을 마셔서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장모님과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니 말입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방으로 돌아와서는 조금 후회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장모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통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먼저 도발을 했고 저도 흔쾌히 수락하긴 했지만 막상 끝나고 나니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 장모님에게 어제 죄송하다고 말하니 괜찮다며 뭐가 죄송하냐며 그러더라고요. 술 먹고 실수한 거니 어제 일은 서로 없었던 일로 하자며 장모님은 생각보단 쿨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날 밤 사건 이후 장모와 껄끄러운 사이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가깝고 격이 없는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한 주에 2번 이상은 밖에 나가 밥 먹고 들어오거나 함께 바다를 보러 드라이브를 하기도 하고 영화도 보면서 데이트까지 즐기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처럼 뜨겁게 사랑을 나누기도 하죠. 장모님도 과부로 살아오면서 많이 적적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혼한 사위 집에 산다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의 장모님은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좋게 느껴지는지요. 자꾸 그녀가 좋아지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철없는 전 와이프가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관계로 시작을 해도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주변에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기도 하고 워낙에 특이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를 본 적 있거나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남편과 중학생 딸아이 한 명을 두고 있는 평범한 5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 저희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황당한 일이 생겨 제보합니다. 저와 남편은 젊었을 때도 먹는 것을 참 좋아하여 맛집을 함께 다니면서 친해졌고 그 인연으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 때만 해도 남편이나 저나 퉁퉁하긴 했지만 보기 좋은 정도의 체형이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했을 때 살이 20kg가량 쪘습니다. 그때는 다들 뚱뚱해도 임산부니까 별 다른 말 없이 그러려니 하더군요. 아이를 낳고 주위 시선도 있고 살을 빼려고 했지만 번번이 다이어트에 실패했습니다. 그나마 요즘에는 집안일 끝내놓고 운동을 하면서 3kg 정도 빼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갈 길이 멀지요. 저희 남편도 저랑 결혼할 때보다 훨씬 살이 많이 쪘습니다. 사실 남편이 저보다 더 심각하지요. 회사 스트레스를 늘 야식으로 풀다 보니 어느새 100kg 육박하는 몸을 갖게 되었지요. 다행인지 뭔지 본인 몸 생각해서 저한테 다이어트 스트레스를 안 줍니다. 저희의 스트레스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시아버지 때문이었죠. 결혼할 때도 저보고 아이고 퉁퉁하다. 아이고 얼마 사이에 살이 더 쪘네. 라고 늘 저를 볼 때마다 놀리더니 아이 낳고 살을 못 빼니 더 노골적으로 놀리시더군요. 어느 날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저를 지나시면서 아유 저 궁둥이 봐라. 하마궁뎅이 같네. 라며 놀리시길래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의 저이지만 그날만은 참을 수가 없어서 아버님께 제가 하마맨 저 사람은요? 라며 남편을 가리키며 남편도 뚱뚱하다고 반격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태연하게 너랑 쟤랑 같니? 쟨 남자잖아. 남자는 좀 덩치가 있어야 해. 어이가 없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남편과 저는 키 차이는 5cm밖에 안 나는데 남편은 저보다 20kg는 더 나갑니다. 저도 뚱뚱해서 남편에게 말하지 않을 뿐이지 남편 배를 보면 터질 것 같아 걱정될 때도 있어요. 덩치라는 건 진짜 말도 안 되지요. 그렇지만 아버님 말씀에 따박따박 말대꾸할 수 없으니 그냥 제가 참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님 저 뚱뚱하다고 놀리시는 것을 빼면 다른 것은 흠없는 좋은 분이세요. 저희 딸아이에게도 늘 다정하게 대해주시고요. 또 저희 결혼하고 얼마 안 돼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혼자 촉촉하게 사시는지라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 넘겨오길 수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 집에 아버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몇 년간 아버님 사시는 집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수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많이 낡아 이번에 큰맘 먹고 저희 돈과 아버님 돈을 합쳐 집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정도 걸린다기에 아버님을 저희 집으로 모셨죠. 남편은 여동생이 있긴 합니다만 사위는 어려워하셔서 제가 먼저 저희 집으로 오시라고 했어요.
오시는 날엔 제가 신경을 더 써서 손님 방도 깨끗이 치워놓고 집 대청소도 했지요. 저녁상도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밥 드시면서부터 저를 놀리시더라고요. 밥 잘 먹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아이고 잘 먹네. 그렇게 잘 먹으니 살이 비둥비둥 찌나보다 라고 하시더군요. 한 번은 참았습니다. 그런데 다 먹고 상을 치우는 저를 보면서 한마디 더 하시네요. 어멈 다리가 꼭 코끼리처럼 튼실하네. 아니다. 하마다리인가? 아이와 남편도 있는 자리였는데 그 말을 듣고 어찌나 얼굴이 화끈거리던지 아버님 그만 좀 하세요. 라고 정색했지만 아버님은 그저 웃어 넘기시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아버님을 저희 집에 모신 것이 후회스러워졌습니다.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볼 때마다 뚱뚱하다고 놀리시는데 너무 힘들다고요. 게다가 저도 50대가 되니 슬슬 생리도 좋게 하고 갱년기 증상도 있어서 사소한 일에 눈물이 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아버님께 진지하게 말씀드릴 수 없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태연하게 당신은 뭐 아버지가 농담하시는 걸로 그래? 예민하게 굴지 말고 그냥 듣고 흘려넘겨. 남편이 저렇게 말한 이상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또 차라리 대놓고 구박하시면 저도 할 말이 있지만 장난스럽게 놀리시는데 너무 진지하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별 다른 일 없이 아이는 학교 가고 남편은 회사 나가고 저는 집안 정리를 좀 한 후에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면서 아버님이 들어오시더군요. 아버님, 뭐 필요하세요? 전 아버님 식사 들을 시간인가 해서 깜짝 놀라면서 일어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머마, 내가 핸드폰 보다가 살 빠지는 마사지가 있대서 너 해주려고 그런다. 한번 누워봐. 솔직히 아버님께 마사지를 받는 건 좀 어렵게 느껴져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고 계속 권하시는지라 마지못해 누워봤습니다. 이게 아주 살 빠지는데 특효란다.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너 5kg는 빼주마. 아버님은 열심히 제 다리를 주무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마사지 솜씨가 제법이시긴 하더군요. 다리가 붓기가 많아서 늘 힘들었는데 종아리를 주무르시니 몸이 노곤해졌습니다.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열심히 주무르던 아버님 손이 어느 순간 제 팬티 근처 사타구니까지 왔습니다. 팬티 근처. 맨살에 아버님 손이 닿았을 때 깜짝 놀라서 얼른 몸을 빼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저를 누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허, 여기가 가장 효과가 좋다는데 가만히 있어라. 할 수 없이 마사지를 계속 받았습니다. 아버님은 집요하게 사타구니 근처를 많이 눌러야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하시면서 그 부분을 오랫동안 만지시더군요.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몸도 개운하고 또 그날 밤 밥 먹을 때 아버님이 놀리시지 않아서 좋긴 하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아버님이 마사지를 해준다고 했을 때 그냥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을 받았고요. 아버님이 손끝이 매우신지 마사지를 꽤 잘하시더군요.
다리부터 시작해서 사타구니 근처며 팬티 근처 안쪽 중요 부위까지 점점 더 손이 들어오는데 불편하긴 했지만 사실 아버님이 저에게 무슨 흑심이 있어서 그러시진 않겠지. 그저 배운 대로 마사지 하시느라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마사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깜빡 잠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방문이 열리고 버럭 내지르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여보, 뭐 하는 거야? 직장 나갔던 남편이 그날 외근 일찍 끝나 집에 일찍 온 것이었습니다. 저나 아버님이나 문소리를 못 들어서 마사지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인 것이지요. 전 옷도 흐트러져 있었고 아버님도 묘하게 제 다리 위에 있으셨던지라 남편이 오해하기 딱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옷을 제대로 입고서 남편에게 변명을 했습니다. 사실 아버님이 얼마 전부터 나 마사지 해주고 계셔. 남편은 아버님을 쏘아보면서 설명해보라고 다그쳤습니다. 아버님은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핸드폰에서 살 빠지는 마사지라고 봐서 애미 해준 거야. 몸 구석구석 눌러줘야 효과가 좋다고 그러기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아버지. 제정신이에요? 당신도 그래. 남들이 알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렇게 꾸벅 하루를 남편과 또 남편과 시아버지가 싸웠습니다. 남편은 아버님이 제 사타구니를 만지던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마사지 해주신 데서 받은 건데 남편이 너무 화를 내니 억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에게 다신 제 몸에 손대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아버님은 남편이 너무 화를 내 놀라셨는지 순순히 그러시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이후로는 한동안 아버님이 저를 놀리시지도 마사지를 해주겠다고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해프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과 저 단둘이 있던 어느 날 아버님은 다시 제게 마사지를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아범이 하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없는데 뭐 어떠냐? 우리가 말만 맞추면 되잖아. 저는 끈질긴 아버님의 권유에 결국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렇게 평소처럼 마사지를 하나 했는데 아버님의 손길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갑자기 제 레깅스를 벗기시더니 손이 풀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신이 아득한 사이 제 상의마저 벗기시려는 아버님의 손을 간신히 뿌리쳤습니다. 아버님, 뭐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마사지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누워봐라. 저는 싫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힘으로 저를 누르시면서 벗다만 상의를 마저 벗기고 이내 속옷까지 벗기시려고 하시더군요. 저는 간신히 힘을 다해 속옷을 벗기려는 아버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70대 후반 노인이지만 시골 일을 하셔서 힘이 제가 감당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악기에 씌인 듯 제 몸 구석구석을 더듬으셨어요. 결국 저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 아버님 팔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버님이 비명을 지르고 챙겨져 나간 사이 사력을 다해 옷을 챙겨 입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어째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있었던 모든 일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의심할까봐 겁도 났고요.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아버님과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하다는 식으로 말했고, 남편 역시 그때의 일에 충격도 있고 해서 아버님을 신혼회로 보냈습니다. 그때 이후 저는 아버님을 뵐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런저런 이유로 만남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날 아버님은 무슨 이유로 저에게 그런 짓을 하셨던 걸까요? 남편과 아이도 있고 이대로 잊어버리고 살려고 하지만 가끔 그 일이 생각나 마음이 심란합니다.